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로고를 만들거나 디테일하게 다듬는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한 사고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많은 시간, 고민도 하고 스케치도 하고 하지만 아이디어는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디자인,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실제 창의적인 것을 가르치거나 그것에 대한 정답을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인내의 과정을 버텨야 겨우 아이디어가 나올까, 그런 것이겠죠. 디자인의 시각적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또는 다른 말로 비주얼 띵킹, 그런 아이디어 발상의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어 발상 방법은 디자이너마다 다 다를 테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초기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비주얼 쏟아내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수많은 아이디어 중 일부 소수 아이디어만이 선택되어 디자인이라는 모양을 하고 세상에 나오게 되죠. 오늘은 이러한 디자인 발상과 관련된 것들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을 위해, 미래를 위해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혁신과 창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창의적인 해결책은 반짝하고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성은 지루한 기초 확립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문병노 서울대 교수는 알고리즘의 여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의성의 원천을 불규칙이나 튀는 것에서 찾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튀는 옷, 헤어스타일, 불규칙한 생활, 개인주의, 거침없는 자기주장, 대학 중퇴나 정규교육 거부, 이런 것들은 일부 창의적인 사람들이 드러낸 겉모습의 일부일 뿐 역방향으로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더 창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창의성을 성실함이나 꾸준함의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의성은 축적의 결과물이고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디자인 아이디어 과정에서도 명심해야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창의성은 축적의 결과물. 문병노 교수는 이어 창의적 산출물은 하위의 지적 빌딩 블록들을 결합하고 거기에 새로움이 가미될 때 만들어진다고 말하면서 창조성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기초에 연동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고 말합니다. 창의적 결과물은 자신의 블록 쌓기 레벨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잘 만들어진 일종의 지적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교육을 통해서든 평생 학습을 통해서든 프로젝트 과정에서든 지적 인프라를 갈고 닦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학창 시절에 착실하게 기본기 훈련을 받아야 하며 어떤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치열한 사고의 숙성 과정을 거치고 이것들이 모여서 창의적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디자인에서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 생각하는 사고의 과정이 되겠죠. 창의성은 축적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크게 발현됩니다. 아이디어를 위한 축적과 숙성의 질이 낮으면 낮은 질의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 사고의 퍼즐의 조각들이 쌓여 하나의 큰 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문병노 교수는 자기 주장도 잘 못 내세우고 쉽게 실정내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은 구식의 인재점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런 성향을 가진 직원이나 학생 중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화려하게 창의성이 꽃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면서
고급의 산출물을 내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기초 확립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창의성은 성실함과 꾸준함의 결과물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이 권태를 참아내면서 고통스러운 사고의 시간을 견디는 성실함과 지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디자인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쉽게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 사안에 대해 얼마나 충분하고 다각적인 모색의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수건에서 물을 짜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젖은 수건은 힘들이지 않고도 물을 짜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 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디자인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대부분 마른 수건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만 정말로 힘껏 짜내면 언젠가 한 방울의 물이 뚝 하고 떨어지겠죠. 일단 그렇게 아이디어에 물꼬를 틀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어쩌면 그런 아이디어로 평생을 응용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로 멋있는 디자인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는 치열한 사고의 축적과 숙성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자이너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창의적 또는 창의성일 것입니다. 흔히 창의성 하면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 또는 그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창의성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자 발휘하게 되는 창의적인 능력 또한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런 창의성의 종류에 대해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의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제1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 감수성은 민감성이라고도 합니다. 감수성은 어떤 문제에 대한 다른 사람의 태도와 느낌에 대한 그리고 생활 경험에 대한 예민한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은 무엇을 볼 뿐만 아니라 관찰하기 위해서, 귀는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의미를 듣기 위해, 손은 만질 뿐만 아니라 느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러한 것의 예민함의 정도겠지요. 재료나 상황에 대한 고도의 인식, 즉 발견하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캐치해내는 민감한 인식. 우리 디자이너는 시각적인 것과 그것을 느끼고 발견하는 능력이 다른 누구보다 더 뛰어나겠죠. 유행에 대한 것, 새로움에 대한 것, 달라 보이는 것에 대한 것들을 잘 알아볼 수 있어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창의적인 능력으로 유창성입니다. 유창성은 말을 유창하게 하듯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입니다. 신속하고 자유롭게 사고하는 능력을 통해 하나의 문제에 다양한 해결책과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죠. 친구들끼리, 팀원끼리,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어떤 사안에 대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려보고 메모하고 이런 것이 빅 아이디어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이디어의 좋고 나쁨은 그 다음의 문제일 것이고 우선은 많은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은 융통성입니다. 융통성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거나 사고를 빠르게 전환시키는 능력. 이것은 판에 박은 듯한 경직되고 고착된 것에 대한 반대 개념이 됩니다. 흔히 창의력 워크숍 같은 데서 종이컵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 50개 생각하기 그런 과제를 주죠. 많은 아이디어 또는 좋은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시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 못한 상황들을 계속 발견하고 이를 응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컵은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화분으로도 사용하고 조명등으로도 사용하고 컵 차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독창성입니다. 독창성은 전혀 새롭게 반응하고 사고하는 능력, 일반적인 것에 대한 반대 개념이지만 다른 창의적인 요소가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 독창성은 결과물이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재정의하고 재구성하는 능력, 아이디어를 재정리하고 대상의 용도와 기능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을 새롭게 그리고 남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응용하여 우버를 만든다거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응용하여 넷플릭스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이죠. 우리 디자이너들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시각적 해법을 만들 수 있을 때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앙리 마티스의 페이퍼 컷아웃 기법으로 다른 일러스트나 로고에 응용한다든가 또는 앤디 워홀의 작업 스타일을 변형하여 이미지를 재가공하는 등의 방법, 또 특정 폰트에 텍스처를 넣어 거친 이미지로 변형하는 등의 방법들입니다. 추상화는 어떤 문제에 내재한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거나 특정한 관계를 찾아내는 능력, 다시 말해 개념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디자인에서 꿈이라는 요소를 컨셉 키워드로 설정한 것들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종합화나 조직화는 정보를 종합하고 강조하여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하는 그런 것들이 예가 될 것입니다. 각자의 능력이 다 다르듯이 창의적인 능력 또한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강점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신중하지만 매우 정교하고 구조화되는 아이디어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품 디자이너의 성향과 일러스트레이터의 창의적 성향이 다르듯이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아이디어를 찾아야 될 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에 기반을 두고 그 태도는 다른 방식의 사고와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의 아이디어 전개 과정을 보면 가끔은 다양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인색한 경우가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몇 개의 가능성만을 몇 개의 스케치만으로 전체 프로젝트를 해결하려는 것이죠. 누차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좋은 아이디어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위해 컴퓨터로 작업하고 직접 칠을 하고 하는 것보다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최악의 적이 되기도 한다. 특히 한 가지 아이디어에 고착되어 다른 대안적인 생각을 막을 때 더욱 그렇다. 이 말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디자인 문제를 보고 넓은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창의적인 것을 말할 때 확산적 사고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수학처럼 하나의 공식에 하나의 정답을 찾는 수렴적 사고가 아닌 넓은 지역에 많은 구멍을 파서 건맥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 확산적 사고입니다. 다양한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고 하나의 컨셉에서 다양한 변형을 만들고 핵심 아이디어를 빠르게 탐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한 디자인 테마를 차별적인 시각 결과물로 만들기 위해 이제부터 그 아이디어를 만들고 숙성시키는 과정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비주얼 쏟아내기는 창의성의 모든 요소, 즉 유창성이나 융통성, 재정의하고 재구성하는 모든 창의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의미와 이미지를 마구마구 떠올리는 것이죠. 이 비주얼 쏟아내기는 언어적인 브레인스토밍이 시각적인 수단으로 변형된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 루바 루코바가 디자인한 말갈량이 길들이기 공연 포스터를 위한 초기 스케치입니다. 루코바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집약적인 스케치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감성적인 또는 혹은 정치적인 주제의 윤곽이 나타나면 그녀는 수십 개의 썸네일을 통해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남녀의 전쟁이라는 오래된 테마를 묘사하기 위해 처음 아이디어는 두 개의 얼굴로 만든 브레이지어와 공구 안에 압착되어 있는 심장이었고, 몇 개의 스케치들은 한 여성이 말에게 씌우는 굴레를 쓰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로 범위를 좁히고, 그러면서 최종 이미지로 여성이 남성의 얼굴과 같은 모양의 입마개를 착용하는 아이디어로 압축되고 최종 결과물로 만들어집니다. 디자이너 루바르 쿠바는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직설적인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이런 작업의 방식은 그래픽 디자인뿐만 아니라 산업 디자인, 가구 디자인에도 다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방법들일 것입니다. 그녀의 많은 작품 속에는 두 개의 아이디어가 모여 매력적인 시각적 표현을 만드는 독특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컨셉들의 충돌은 각 부분을 합친 것보다 더 파워풀한 제3의 의미를 만들어내며, 그녀의 포스터는 유머와 갈등을 시각적 함축으로 멋지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작품들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디자이너가 됐죠. 그녀는 사용하지 않은 스케치를 보관하여 다른 프로젝트를 위한 아이디어 촉매제로 사용하는, 스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자이너이며, 많은 예비 디자이너들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과 스케치 워크숍도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발명되어서 사람들의 창의적 발상에 도움을 주는 가장 강력하고 대중적인 도구인 브레인스토밍이나 다른 발상법은 디자이너에게 유용하고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 탐색의 도구가 됩니다. 광고회사의 중력이던 알렉스 오스본이나 창의력 학자인 에드워드 더보노 박사는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널리 보급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1980년대 말 디자인 회사 아이데어를 통해서 시각적 사고라는 방법으로 발전되어 널리 보급되죠. 여기 오스본의 체크리스트는 아이디어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한 질문 목록으로서 통상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거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자주 사용합니다. 비주얼 싱킹의 기본적인 내용이겠네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항목들을 나열하고 그것들을 검토, 분석하면서 아이디어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품질 개선 기법, 강제 발상법이라고도 합니다. 사용법이 비교적 간단하며 아이디어 발상뿐만 아니라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스본의 체크리스트는 스캠프라고도 불리며, 아마 이런 유형의 아이디어 발상 방법은 여러분들의 기초 과목에서도 실습을 위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미국 SBA에서는 학부생의 발상에 대한 교육을 위해 비주얼 리터러시라는 과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발상의 방법은 시각 디자인 또는 산업 디자인, 모든 디자인 분야에 다 골고루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출석을 위한 간단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오스본의 체크리스트, 다시 말해서 이 스캠프 기법 9개를 한글이든 영문이든 상관없이 적어서 밴드를 통해 보내주면 그것으로 출석을 대신하겠습니다. 밴드에는 그냥 대체, 결합, 적용, 확대 또는 축소 이런 식으로 9개 항목을 적어서 보내주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수업은 4번 이상 결석이면 성적이 나가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랄게요. 다양한 명사 또는 동사로 방법을 제시하며 이것을 시각적인 아이디어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스케치에 적어도 항목별로 한 가지 방법씩이라도 적용해 보십시오.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의 산업 디자인 아이디어 스케치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것을 대체한다면 창의적 요소에서 재정의, 재구성 또는 융통성의 접근 방법일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 그것이 기능일지, 재료나 기법을 바꾸는 것일지, 형태일지,
있어야 할 장소와 그것의 역할을 바꾸면 어떨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수정 또는 새롭게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청소기의 모양을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보는 뭐 그런 것들이 되겠네요. 이 디자인은 담배와 치아를 대치시키면서 이빨이 있는 장소를 바꾼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의외의 상황을 연출하고 비유적인 메시지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테판 사거마이스터의 뉴욕 SBA를 위한 포스터입니다. 문어가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닌 얼굴에 끔찍한 느낌의 이미지를 올려놓는 의외성으로 시각적인 충격을 더하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특별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너무도 강력해서 때로는 거부감도 있겠지만 이것을 주목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속성이 이 디자인에 녹아 있을 것입니다. 아이디어 발상 방식과 함께 시각적인 충격을 주는 장치겠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스테판 사거마스터의 다른 작품입니다.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이미지의 배치나 현실과 이미지가 혼재되어 있는 공간 또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컵을 소재로 그것을 망점의 요소로 해석하여 표현하는 독특한 시도, 그 아이디어를 기꺼이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집착, 이런 것들이 이 디자인의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요소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각적으로 달라 보이게 만들고 있죠. 공모전에 상을 받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마시는 커피의 양이 이 포스터의 핵심 아이디어이지만 이런 것이 오늘날 스테판 사거마이스터를 있게 한 힘이자 무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스테판 사거마이스터 자신도 이러한 집착이 본인을 힘들게 했지만 그를 더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토다쿠의 작품이죠. 초밥의 생선 대신 이세이 미야케의 천으로 대체했습니다. 있어야 하는 장소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서 만들어지는 이미지의 의외성이 돋보입니다. 가구에서 나무 대신에 다른 소재로서 의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미지의 결합의 방법입니다. 이질적인 요소를 결합하거나 닮은 모양의 것이나 다른 용도의 것을 결합하거나 합쳐보는 그런 것 등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디자이너 요시 레멜의 작품입니다. 인종이나 반테러 같은 정치적 메시지를 강력한 이미지로 표현하는 디자이너 중 한 사람입니다.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독설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선인장의 가시를 메타포로 하여 혓바닥에다가 결합하고 그것을 빅 클로즈업하여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이런 이질적인 이미지 요소와 거대하게 확대된 리얼한 이미지가 이 작품의 메시지를 더 강조하면서 시각적인 충격을 주는 작품이죠. 요시 레멜의 다른 작품입니다. 흑백의 인종차별을 은유적인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다른 작품에 비해서 좀 얌전한 이미지를 보이죠.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디자이너 체이스 데이비스의 작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제3세계의 디자이너들답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강한 아이디어적인 요소로 표현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중동을 상징하는 더반의 주름과 철망 펜스, 철조망을 결합하여 메타포로 만들어서 팔레스타인 민족의 고립을 간결하지만 명쾌한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흑백의 톤과 선으로 강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네요. 다음으로 다른 비슷한 것을 대체 또는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닮은 꼴을 찾거나 연상되는 것들을 찾아 이미지에 새롭게 적용하는 방식이죠. 이 작품은 앞에서 본 요시 레멜의 다른 작품입니다. 서모그를 연필로 굴뚝과 닮은 모양과 또 지운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작품으로 비유적인 방식으로 소재를 차용하여 표현합니다. 이런 작업을 아이디어 중심 디자인이라고 말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아이디어 중심적인 디자인 접근법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많은
디자이너의 작품에도 이런 아이디어 중심의 접근법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아이디어를 디자인 트렌드에 맞게 표현의 스타일을 바꿔볼 수도 있겠죠. 앱솔루트 광고입니다. 이미 광고에 고전이 된 작품으로 시즌이나 지역의 특징을 병 모양의 이미지에 적용한 예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시각적인 특징을 포착하는 것은 예민한 감수성에 의해 이루어지겠죠. 용도를 바꿔보는 것은 재정의하고 재구성하는 아이디어의 대표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병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거나 그 의미를 바꿔버리는 시도겠죠. 또는 병 속에 바닷물을 재현한다든가 하는 그런 시도도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가구와 서랍의 개념을 바꾼 실험적인 디자인입니다. 가구를 옷을 넣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공간으로 사용한다거나 또 젓가락을 벌레를 잡는 또는 사람을 짚는 도구로 사용해 본다든가 그러면서 어떤 상상을 가져오는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딱딱한 것을 말랑말랑하게 만든다거나 사람의 피부를 털로 덮는다거나 또는 과일의 색을 바꾼다거나 병에 담긴 물을 병은 제거하고 물만 보여주는 등의 어떤 속성이나 모양, 색, 동작 등을 바꿔보는 것이죠. 펜타그램에서 디자인한 아트센터 소개를 위한 카탈로그입니다. 아트센터에 대한 메타포로 연필을 주 이미지로 사용하면서 그것의 속성을 바꾼 사례가 됩니다. 이렇게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수정, 변화시키면서 의외의 이미지나 그 이미지의 특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이미지의 의외성이 우리 시선을 잡는 주목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사용되겠죠. 아사바 가츠미의 광고입니다. 무겁게 하거나 또 가볍게 하거나 물에 뜨게 하고 화염병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유리가 아닌 종이로 병을 시도한 그런 시도도 그런 방식입니다. 스티븐 도일의 타이포그래피 작품입니다. 타입 대신 물방울이나 나뭇가지 등 그 속성을 바꾼 시도로 타이포그래피가 좀 더 표현적으로 보이게 되죠. 스티븐 도일은 이런 표현적인 작업 외에도 대부분의 작업은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그래픽 작업을 많이 보여주는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하라 켄야가 주도한 햅틱 디자인전, 타케오 종이 회사를 위한 작품이죠. 디자인이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촉감에 대한 것들을 실험하는 전시회입니다. 어떤 표면이나 성질을 바꿔보면서 얻을 수 있는 이미지나 아이디어에 대한 시도도 다분히 쉽게 할 수 있는 발상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게일 앤더슨의 작업으로 롤링스톤 잡지의 에디토리얼 디자인입니다. 타입을 새롭게 구성하고 수정의 방식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있죠. 자연의 이미지를 더 강조함으로써 히피의 느낌을 더욱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미지의 표면이나 기법, 재료 등을 바꾸는 방식도 디자인에서 많이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여러분들의 기본 썸네일 스케치에서 이렇게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가공하는 방식을 달리해 보면 그 자체가 표현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벡터 이미지 1세계 디자인에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요소를 극단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 또는 길이를 길게 만들어 보거나 과장해 보는 등의 방법은 비주얼 아이디어를 위해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높이나 길이, 강도 등을 확대하거나 축소해 본다면 또 2배, 3배 극단적인 과장을 한다면 어떻게 보일까? 또는 부분만 확대하면 어떨까? 뭐 그런 것들이겠죠. 일본 그래픽 디자이너 아사바 가츠미의 광고 작품입니다. 이 광고는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키움으로써 메시지를 더 유머러스하게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죠. 티보 칼만의 작품입니다. 허브 리츠의 사진을 가지고 표현한 작품이죠.
이미지를 확대하여 클로즈업한 허블리츠의 사진이 시각적인 몰입감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빙산을 아이스크림으로 대체하면서 그 이미지를 확대한 것이네요. 펜타그램의 디자이너면서 뉴욕 SBA 교수이기도 한 게일 앤더슨의 타이포그래피입니다. 게일 앤더슨은 표현적인 이미지의 타이포그래피 또는 편집 작업도 많이 하지만 전체적인 작업의 느낌은 밝고 트렌디한 느낌을 많이 표현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이 작품도 게일 앤더슨의 작품입니다. 앞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미지의 개수를 많이 해서 시각적인 주목성을 강조합니다. 양을 많이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게일 앤더슨의 작품입니다. 밀도의 대비를 통해 이미지를 더 극적으로 만들어주죠. 게일 앤더슨의 작품으로 이렇게 대상의 크기나 길이를 극단적으로 확대 축소하거나 과장 또는 수량을 많이 함으로써 주목성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서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로고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잘 사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학기 말에 여러분들의 응용 아이템,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할 때 이런 방식들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다음 시간에 다시 오스본 체크리스트를 더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오스본의 체크리스트들은 여러분들의 산업 디자인 아이디어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그 체크리스트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